많은 분들이 제야 수요 꺾인다 말씀을 하셨는데, 최근 소매 판매 데이터를 보면은 항상 최상위권에 있는 게 IT 가전, 자동차. 왜 자동차 중고차 가격이 올라갈까요? 사람들이 사고 싶어 해서 올라가는 거지 않습니까? 10만 전자를 돌파하기 위한 모멘텀은 7월 말에 있을 컨퍼런스 콜에서 숫자들만 확인되면 저는 바로 주가는 움직일 수 있다는 말씀 드리고 있습니다. 한국경제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허란 기자입니다. 퇴근길을 찾아가는 경제 한 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한 끼로는 글로벌 제화수요 피크아웃 논란과 국내 제조업 수출주의 전망을 준비했습니다. 든든한 한 끼를 책임져 주실 이경민 대신증권 투자전략팀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투자전략팀장이라는 자리는 네. 시장 상황이 어떻든 간에 투자 수익 기회를 찾아야 되기 네. 때문에 시장을 좀 긍정적으로 보시는 측면이 있을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그렇긴 한데 저는 조금은 다르게 말씀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좀 솔직하게. 좀 안 좋으면 진짜 안 좋다라고 말씀드리거든요. 제가 시장이 올라야 무조건 수익을 낸다라기보다는 시장의 방향성을 잘 읽으면 여러 가지 투자처로 통해서 수익을 확보할 수 있다라는 차원에서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지금은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가뭄의 단비 같아요. 요즘에 사실은 좋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소수인 것 같은데 리포트를 쭉 봐도 요즘에 되게 강하게 좋다. 컨빅션 바이콜 막 이렇게 맞습니다. 쓰셔서 괜찮을까 살짝 걱정이 되면서 그래서 제가 이 첫 질문을 드렸던 거예요. 네네. 7월 초에 시장이 3,200선을 깨기도 하면서 좀 불안한 모습을 보였을 때도 컨빅션 바이 콜 말씀드렸었거든요. 지금 흔들림은 펀더멘탈, 경기 흐름이나 뭐 그런 것들이 다 망가져서 흔들리는 게 아니라 심리적으로, 수급적으로 그리고 외환 시장의 변동성 확대 이런 것들이 좀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펀더멘탈만 탄탄하다면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룸은 만들어져 있다. 그래서 저는 적극 매수 전략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요즘 주식시장에서 가장 화두가 되는 게 이 피크아웃 논란인 것 네. 같아요. 경기도 피크아웃, 기업 실적도 피크아웃, 네. 그러면서 주가도 피크아웃 아니냐 이렇게 이제 논리가 네, 흘러가는데요. 맞습니다. 일단 정말 피크아웃인지부터 좀 살펴볼게요. 숫자 자체로 보면 피크아웃이 맞죠. 전년 대비 변화율로 보면 무조건 2분기 또는 4월, 5월 달이 정점이고 이게 둔화되는 그림들은 지금부터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피크아웃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는 의미가 없습니다. 피크아웃은 맞아요. 지금 경기 모멘텀이 둔화되기 때문에 시장이 안 좋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3월, 4월, 5월 달에 소매 판매 증가율은 50%가 넘었고요. 산업 생산 증가율은 30%가 넘었어요. 그때 많은 분들이 기저효과의 영향이기 때문에 너무 크게 반영하지 말자라고 말씀을 많이 하셨죠. 근데 지금은 기저효과 때문에 둔화되는 것이니까 별 크게 영향 없다라는 말씀들을 안 하시고 이제 모멘텀이 둔화된다라고 말씀 많이 하세요. 근데 저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 올라올 때도 둔화될 때도 기저효과라면 똑같이 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 전월 대비 변화율을 강조드리는 것은 방향성이에요. 작년에 굉장히 안 좋았기 때문에 전년 대비 변화율은 둔화되는데 매월 플러스가 나온다면 경기 흐름들은 우상향이 맞겠죠. 네. 그래서 이 플러스가 유지되는지가 더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전월 대비로 따졌을 때 이 플러스의 기울기는 언제쯤 꺾일까요? 경기 선행지수 사이클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내년 상반기 정도까지는 경기 흐름들이 좀 우상향하지 않을까 라는 예상을 조심스럽게 하고 있고요. 통상적으로 2007년 이후, 2000년 이후 경기 모멘텀, 그러니까 전년 대비 증가율하고 주식시장 간의 상관관계는 플러스인 건 맞아요. 기저효과에 의해서 경제지표들이 쫙 좋았다가 이렇게 둔화되는 경우가 몇 번 있었죠. IT 버블, 금융위기 뭐 이럴 때 있었잖아요. 금융위기 때 전년 대비 증가율은 둔화됐어요. 소매 판매도 그렇고 산업생산도 둔화됐는데 미국 증시는 계속 올라갔거든요. 한국 증시도 2011년까지 계속 올라가고 그런 흐름들이 있었고, 또 특징적인 것은 제가 전월 대비 변화를 말씀드렸던 이유는 2010년 하반기부터 2013년까지 42개월 중에 전월 대비 변화율이 플러스였던 게 31개월이었어요. 78%예요. 78%의 기간 동안 전월 대비 변화율이 플러스였다는 의미는 이 기간 동안에 쭉 경제지표 우상향했다는 그림이거든요. 그래서 경제지표, 그러니까 전년 대비 변화율 말고 경제지표 흐름을 볼 수 있는 지수와 주식시장 간의 상관관계를 보면은 이 동일한 구간 동안에 0.9예요. 거의 똑같아요. 거의 똑같아요. 지금은 기저효과라는 분명한 이유, 그러니까 경기 모멘텀이 둔화된다라는 기저효과라는 분명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저는 모멘텀이 둔화되는 것보다도 방향성에 좀 초점을 맞추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기업 이익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기업 이익도 작년에 너무 나빴기 때문에 2분기에 확 튀어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금액 자체를 보면은 1분기, 2분기, 3분기, 그리고 4분기가 조금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1, 2, 3분기까지 계속적으로 금액 자체는 레벨업 되는 그림이에요. 그런 그림들을 본다면 이익 또한 방향성 자체가 꺾이는 게 아니라 기저효과에 의해서
높아 보이었고 이제 3분기, 4분기가 좀 둔화되는 그림이기 때문에 실적 또한 너무 걱정하지 말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전월 대비의 네. 변화율에 집중해야 된다 이렇게 본다면 주식시장의 지수 측면에서도 피크아웃은 아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볼 수 있을까요? 보여지는 숫자 측면에서의 피크아웃은 맞는데 주식시장에 반영되는 동력, 힘, 상승을 이끌 만큼의 얼만큼 힘이 있느냐라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여전히 강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사실 국내 증시를 봤을 때 국내는 대부분이 제조업 수출 기업들이 많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미국에서의 재화를 얼마나 써주느냐가 네. 항상 관심인데 10월쯤이면 미국의 재화 수요도 피크아웃을 찍고 둔화된다. 그러면서 OECD 경기 선행 지수도 피크아웃을 찍고 둔화된다. 그러면서 이제 코스피의 지수에도 좀 이제 악재가 되는 이런 전망들이 나오는데 여기 동의하시나요? 뭐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서비스 소비, 그러니까 컨택트가 됨으로 인해서 여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시 되면은 서비스 소비가 늘어나는 만큼 재화 소비가 더 떨어질 거다라는 얘기 많이 하세요. 맞아요. 근데 저축이 있는 상황에서 이거를 사고 싶었던 사람들은 계속 소비를 하고 저축을 통해서 여행을 간다든지 뭐 다른 것들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하거든요. 저는 그 가능성을 높게 보는 이유는 많은 분들이 재화 수요 꺾인다 말씀을 하셨는데 최근 소매 판매 데이터를 보면은 항상 최상위권에 있는 게 IT 가전, 자동차. 왜 자동차 중고차 가격이 올라갈까요? 사람들이 사고 싶어 해서 올라가는 거지 않습니까? 반도체 공급 차질 이슈로 인해서 자동차 생산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신차가 잘 안 나오니까 이제 중고차 시장으로 달려가서 지금 뭐 한 달 만에 막 10% 오르고 막 중고차에 뭐 대폭등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본다면 뭐 수요가 쉽게 꺾인다라고 말씀드리긴 좀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반도체 공급 차질로 인해서 일정 부분은 이연 수요도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3, 4, 5월 달 그동안에 가전이라든지 기기라든지 자동차들이 생산이 좀 원활하지 않았던 부분들에 의해서 소비를 좀 딜레이 시킨 분들도 있기 때문에 저는 재화 수요가 쉽게 꺾이진 않을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사실 요즘에 물가 상승세가 네. 깜짝 놀랄 정도로 심상치 맞습니다. 않다 이런 얘기가 네. 나오는데 이 인플레가 사실 그 소비에 미치는 영향을 봤을 때는 네. 이렇게 높은 항공료 내고 이렇게 높은 호텔 숙박비 내고 여행을 가 했었을 때 말자라고 생각할 수도 그럴 수 있어요. 있어요. 네. 그러면서 서비스 수요가 좀 이렇게 줄어들 수도 있거든요.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이 이 소비 수요에는 어떻게 영향을 좀 미칠 수 있을까요? 물가 상승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게 된다면 소비 심리에는 좀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죠. 가격 자체가 오르는데 그런데 사람들이 돈이 많다면 사고 싶어하는 수요가 강하다면 경기가 안 좋은데 소비가 잘 안 되는데 물가가 오른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이 크게 들어오겠죠. 별 살 돈도 없는데 가격이 또 올랐어? 그럼 사지 말든지 줄여야지라고 할 텐데 저축을 해놓은 상황이고 그렇게 된다면 참았던 수요를 폭발시킬 수도 있긴 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많은 분들이 물가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전월 대비 변화율을 보면은 미국 쪽 CPI나 코어 CPI 같은 경우는 전월 대비 한 0.9% 정도 올랐거든요. 근데 2% 이상 상승률을 보인 것은 에너지 쪽, 그러니까 유가나 이런 쪽들이 많이 올라서 올라온 부분, 그리고 운수 장비. 그게 전월 대비 5% 넘게 올랐거든요. 렌터카, 네, 중고차, 예, 이런 신차까지도 많이 올랐어요. 최근 들어서. 반대로 서비스 관련된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게 주거비, 뭐 렌트비, 뭐 이런 쪽이잖아요. 그쪽은 아직까지 0.5% 미만으로 오름세를 보이고 있어서 계속적으로 와칭을 해야 되겠지만 지금 최근 인플레이션이란 부분들이 시장을 뭐 갑작스럽게 수요나 이런 부분들을 위축시킬 정도로 흔들어 놓을 만큼의 변수냐? 아직까지는 그렇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많은 분들이 물가가 오르면, 금리가 오르면 막 망가질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하세요. 근데 물가가 오르고 금리가 오를 때 안 좋을 때는 물가가 너무 빨리 너무 많이 올라서 그리고 금리가 너무 빨리 너무 많이 올라서 경기회복세를 꺾어버린다거나 그럴 때가 문제거든요. 아직까지는 경기회복세보다 물가나 금리가 오르는 속도나 강도가 조금은 덜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금리 쪽은. 근데 물가가 무슨 말이냐. 물가 5% 넘었다며. 연준에서 전망하는 미국 GDP 성장률은 7%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가 상승률이 지금 많이 올라온 건 맞아요. 맞는데 이게 갑작스럽게 경기 흐름들을 망가뜨릴 것인가 라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아직까지는 여유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플레이션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봤을 때 기업들도 사실은 재고를 쌓아놓으면서 판매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인플레이션으로 원가 제품가가 너무 오른다, 원가가 너무 오른다 하면은
주문을 조금 늦추거나 재고를 좀 덜 쌓아놓을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뭐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근데 하반기에는 제조업 쪽은 재고를 쌓고 말고 할 것 없이 풀가동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풀가동. 왜냐면은 지금 소매업체들의 재고율이 바닥으로 떨어질 만큼 떨어졌습니다. 미국 쪽 소매업체 재고를 보면 1.07까지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판매되는 것보다 7%밖에 재고를 갖고 있질 않아요.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은 과거 평균치가 1.23 정도예요. 근데 이게 코로나19 사태 그리고 올해 연초에 한파 사태, 미국 쪽 한파 사태를 겪으면서 재고율이 쭉쭉쭉쭉 떨어지면서 1.07까지 떨어졌다가 다행스럽게 5월 달부터는 1.1까지 이렇게 조금 올라왔어요. 이게 무슨 말을 하냐면은 소매업체에서 재고가 굉장히 부족하다, 완전히 바닥까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주문을 엄청 할 거예요. 도매업체라든지 제조업체 같은 경우는 여기 주문에 부합할 정도의 생산률, 가동률을 좀 올려야 되는데 솔직히 그동안에는 주문을 아무리 많이 해도 가동률이 많이 올라오질 않았어요. 고용이 좀 제조업이라든지 운수창고라든지 한동안 공급망 불안으로 중심을 받았던 그런 쪽들은 고용이 좀 원활하지 않았거든요. 원활하게 고용이 안 이루어지다 보니까 주문은 엄청나게 들어오는데 설비 가동률이나 이런 것들 멈춰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고용이 조금 더 개선이 되고 그러면 설비 가동률이 올라오고 미국 쪽 제조업 가동률이 올라오고 제조업 지표가 좋아지게 된다면 그런 흐름들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조업체 입장에서 가격을 탄력적으로 막 움직일 수 있는 쪽들은 그런 전략을 좀 취할 수도 있다라고는 생각을 하는데 한국 같은 경우는 수출주 위주 그리고 구조적인 성장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구성을 보면은 그렇게 대응하기보다는 지금 현재 수요 그리고 주문 여기에 좀 합리적으로 좀 대응을 하면서 하반기에는 글로벌 경기 흐름 특히 제조업 경기가 좋아지는 그림들에 의해서 한국 수출주 한국 제조업 관련주 이런 종목들이 굉장히 좋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내 주식시장에서의 약세장은 언제 올 수 있는 거예요? 전년 대비 변화율이 마이너스로 가는지 플러스 상황에서 이렇게 둔화되는 그림은 괜찮은데 마이너스 반전할 때부터 조금은 시장에 경고 시그널, 옐로우 카드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약세장, 언제쯤? 내년 상반기 지나면 약세장이 오나요? 뭐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지수 레벨이 어디까지 가느냐에 따라서 조금 결정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완전히 이제 약세장으로 추세 반전하는 것은 저는 기본적으로 내년 상반기를 지나면서 조금씩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 이유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OECD 경기 선행지수라 그래서 선행지수 이렇게 흐름을 보는 차트가 있는데 경기 선행지수의 1970년대부터 이렇게 사이클을 보면 보통 27개월 정도 됐거든요. 저점 대비 고점까지. 그러면은 평균적으로 보면은 작년 4월 달이 저점이었으면 2022년 7월 정도가 고점일 수 있고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구체적인 시그널들이 나오는 시점이 내년 하반기, 2023년 상반기 정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좀 부담이 있을 수 있고 이건 또 증세 이슈들이 굉장히 많이 여러 가지가 얘기되지 않습니까? 올해까지는 큰 영향 없을 거예요. 왜냐면은 증세로 한다고 해서 의회를 통과해야 되고 그게 부과되는 데까지 시간이 걸리니까 빨라봐야 내년부터 부과될 거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부담들도 이제 연말로 가면 갈수록 좀 커질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내년 상반기를 지나면서 시장이 조금은 불안해질 수 있는 만한 변수들이 많고 방향성 자체에 대한 퀘스천 마크들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팩터들을 좀 꼼꼼히 살펴보자. 그럼 지금부터는 미국의 제화수요, 피카온 논란에 대해서 물론 피카는 아니라고 하셨지만 국내 제조업 수출주 전망을 좀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표 종목으로는 반도체, 자동차, 2차 전지 이렇게 있는데요. 이런 업종들은 투자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를 좀 살펴볼게요. 네. 우선 반도체는 이미 삼성전자나 미국의 마이크론 할 것 없이 2분기 실적에서 호실적이 나왔는데도 맞아요. 주가는 꺾였거든요. 네. 그만큼 하반기 수요 둔화가 우려돼서인 것 같은데 네. 반도체주 전망 어떻게 내다보세요? 하반기 쪽에는 좀 정책적인 부분들이 조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부분들 중에 하나가 1분기 특히 2분기에 반도체 공급 차질 이슈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불거졌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가트너나 여러 전망치들 보면은 이제 2분기를 저점으로 이렇게 올라온다는, 회복된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2분기 저점 통과라는 시그널들을 많이 보시는데 저는 여기서 본 것 중에 하나는 1분기, 2분기, 3분기예요. 무슨 말이냐면 1분기보다는 상황이 더 좋아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4분기 계속 올라가는 그림을 만들어줄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왜 바뀌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저는 정책의 힘이 아닌가. 예를 들어서 미국, 대만, 한국, 유럽까지도 다 반도체 공급 안정을 위해서
보조금 지원해주고 세제 혜택 해주고 뭐 펀드도 조성해주고 투자도 확대해주고 뭐 여러 가지 너무나 많은 정책들을 쏟아냈거든요. 그런 힘들이 하반기쯤에 좀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하고 있고, 지금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반도체 업종의 밸류에이션 PER이 10배 초반이에요. 10배도 코스피 전체보다 낮네요. 훨씬 낮아요. 그래서 굉장히 매력적인 수준이라서 주가가 흔들리긴 하지만 더 이상 코스피보다 언더퍼폼은 하지 않습니다. 신반전자를 돌파하기 위한 모멘텀은 뭐가 필요한가요? 일단은 하반기 그리고 내년 실적에 대한 불안감들을 떨어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올해 2분기 그 반도체 업종의 영업이익은 한 13.8조? 그러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 다 합쳐가지고, 그리고 순이익은 10.2조 정도 되거든요. 3분기가 19.1조 영업이익이 한 단계 쫙 레벨업이 되고, 4분기가 20조예요. 영업 순이익도 10.2조였던 게 13.9조, 14.6조까지. 그러니까 시장 전체적으로는 4분기에 좀 슬로해진다는 그림인데 반도체 업종만 4분기까지 쭉쭉 뻗어나간다는 그림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애널리스트 분들은 전망치를 제시하고 있는데 시장에서는 못 믿겠다라는 거죠. 이 숫자가 나온다고? 막 이렇게 걱정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의구심을 갖고. 7월 말에 있을 컨퍼런스 콜에서 하반기 실적 가이던스라든지 매출액 가이던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수준까지 주느냐, 시장이 의구심을 보내는 그 수준만큼만 준다 하더라도 진짜로 이게 달성 가능하다고? 왜냐면 보통 기업들은 굉장히 보수적으로 전망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숫자들만 확인되면 저는 바로 주가는 움직일 수 있다는 말씀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자동차주로 넘어가서요. 자동차주 실적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게 이 차량용 반도체 공급 부족 문제인데요. 네. 사실 차량용 반도체 공급 차질 문제는 내년 초 상반기나 돼야 해소될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좀 자동차 쪽 애널리스트들 의견이더라고요. 이렇게 됐을 때 이제 자동차주 주가는 아직 좀 한참 남은 거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해소되는 것과 완화되는 것을 좀 봐야 되겠죠. 올해 2분기가 반도체 공급 차질에 있어서 최악의 상황은 맞았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주가가 좀 많이 빠졌죠. 그러다가 5월 초 지나면서 이제 최악의 상황 벗어났다라고 해서 좀 일시적으로 올랐다가 뭐 실적 시즌 돌아오면서 좀 흘러내리긴 했는데, 완전히 공급이 안정화돼야지 생산이 정상화될까요? 생산의 흐름들은 바닥을 찍고 이제 올라오기 시작하는데 주가는 이 방향성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출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자동차 수출 데이터를 한번 보면은 계속적으로 둔화되는 모습들, 전월 대비 변화율이 마이너스였다가 6월달에 이렇게 확 튀어올랐거든요. 이것 또한 반도체 공급 차질 이슈에서 벗어나서 정상화되는 과정이 있다라고 본다면, 수출 금액은 아마도 2분기를 지나서 3분기 중에는 한 번 더 전고점만 넘어선다면 주가 흐름들에 있어서는 굉장히 좋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죠. 그러면 사실 이 근본적인 의구심일 수도 있는데, 반도체 공급 차질이 해소가 혹은 완화가 된다면 현대차나 기아차 같은 국내 완성차 업체뿐 아니라 글로벌 완성차 업체 테슬라까지도 생산을 착착착착 진행할 거 아니에요. 네. 그때 그러면은 수혜주가 꼭 국내 완성차 업체일 것이냐? 이 안에서 경쟁력이 얼만큼 확보되느냐, 저는 테슬라를 경쟁 상대로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전기차 쪽에서. 지금 비등비등한 게, 우리나라 자동차가 전기차 시장에서 MS 비중이 한 3등, 4등 하고 있는데 2등부터 5, 6등까지 비슷해요. 점유율이. 그래서 조그만 모멘텀만 있다가 막 올라오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고 하는데, 또 하나는 전기차 시장에서 세단이 성공한 적은 거의 없거든요. 이제 하반기 연말 되면 제네시스 전기차가 나온다면 어느 정도의 성과를 보여줄까, 그게 또 하나의 모멘텀이 될 수 있고, 거기에 대한 기대감들이 주가에 좀 선반영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저는 하반기 주식시장에 있어서 투 트랙은 반도체하고 자동차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탑2가 반도체와 자동차. 그럼 세 번째 제조업 수출주로 2차 전지가 네. 꼽히는데요. 사실 국내 2차 전지 업체들 잘하고 있긴 하지만 가격 경쟁이 점점 심화되면서 그쵸. 이익의 질은 좀 떨어지는 거 아닌가 걱정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국 기업들은 더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왜냐면은 가격 경쟁에 의해서 피가 떨어지는 상황이라면 뭘로 극복을 해야 될까요? Q로 네. 판매량에서 일단은 글로벌 1위를 점하고 있으니까. 네, 그렇기도 하고 중국의 전기차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을 할 때 한국이 과실을 따먹지 못했습니다. 중국의 보조금 이슈라든지 그런 것들로 인해서 CATL 같은 그런 중국 기업들이 더 성장을 많이 했죠. 유럽이 폭발적으로 성장을 할 때 한국 기업들은 그 과실을 온전히 따먹었거든요. 그리고 이번엔 미국이네요. 그렇죠.
근데 어떻게 되고 있죠? 지금 미국 쪽에 2차 전지라든지 그런 배터리 공장을 짓는 기업은 거의 한국이 거의 유일한 그렇죠. 상이죠. SK이노베이션과 LG화학 네. 뿐이라고 봐야겠죠. 그리고 삼성 SDI도 최근 들어서 조금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 한국 전기차 시장이 굉장히 타이밍이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유럽 쪽의 성장이 작년에 폭발적으로 나오면서 한국 기업들의 점유율 순위가 다 바뀌어버렸는데 강한 3번 타자가 이제 미국 쪽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때마침 거기에 대규모 투자를 하면서 성장의 동력을 계속적으로 확보해 나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저는 가격이 떨어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 이를 어떻게 극복하는지에 있어서 한국 기업들은 굉장히 잘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2차 전지가 작년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올해 그렇게 이제 크게 상승 여력이 있지 않다라고 보는 시각이 있는가 하면 하반기에는 2차 전지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팀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2차는 뭐 자동차가 잘 가는데 2차 전지가 못 간다? 그건 말이 안 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작년에 워낙 기대감이 많이 올라서 뭐 지지부진한 흐름들을 충분히 한 6개월 정도 거쳤기 때문에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 문제만 되지 않는다면 2차 전지 쪽은 올해 내년까지 이게 계속 점프업을 하거든요. 이런 그림만 흔들리지 않는다면 뭐 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에너지, 화학, 뭐 2차 전지가 뭐 화학과 정유 쪽을 같이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2차 전지에 대한 밸류에이션 부담들은 많은 부분, 상당 부분 좀 완화시켜줬기 때문에 이제 실적에 따라서 움직일 텐데 실적도 그렇게 나쁘진 않다. 지금까지 재화 수요 피크아웃 논란 속에 국내 제조업 수출주 전망까지 하나하나 짚어봤습니다. 긴 시간 수고해주신 이경민 대신증권 투자전략팀장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구독자님 든든한 한 끼 되셨나요? 저는 내일 퇴근길 맛있는 한 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